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2화 저탄고지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2부. 저자세 2화 LCHF 저탄고지 방법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네, 저희가 1화를 내보내고요. 바로 2화로 못 넘어오고 영훈쌤과의 특별편이랑 설 특집 2화를 먼저 내보내고 한참 뒤에 지금 2화를 넘어오게 됐어요. 거의 2주, 일주일 차인가요? 아, 주차로는 일주일 차고 네네. 회차로는 2회차구나.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녹음은 방송 2주 전에 지금 미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슈를 방송에 바로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키토 카페에서 안타깝게도 그 신장을 하나를 떼어내야 하는 수술을 하시는 그런 상황 때문에 뭐 키토제닉과 신장과의 이슈가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에서 그 문제도 좀 다뤄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거를 바로바로 반영하기에는 일정이 조금 꼬여 있어서 지켜드리지 못해서 조금 그 부분은 미리 사과와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저희 계속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 시작은 야메키토라고 하는 제가 이름 붙인 방식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저랑 금채님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마 이 야메키토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 가장 엄격한 전화에서 말씀드렸던 3단계 스타일의 키토제닉을 일정 기간 이상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랄까 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안 그러신 키슬님이 되게 특이하신 케이스고요. 제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독해 진짜. 네, 그래서 이런 뭔가 좀 느슨한 당질 제한, 굳이 단계를 나누자면은 1단계와 2단계 사이 어딘가 즈음에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야메키토 방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금채님이 한번 하시고 계신 입장으로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야메키토라고 해서 뭔가 정식적인 방법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에서 야메가 아니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시기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본인한테 좀 적절한 방식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거나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으면 몸에 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탄수화물을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편안한 방식을 이제 야메키토라고 말하기로 했는데요.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키토시스 상태에는 진입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키토시스 상태에는 진입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키토시스 상태가 돼야만 케톤체를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어찌됐건 저탄수화물식을 하기 때문에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케톤체가 생성은 되는데 혈중 케톤체 농도가 아주 낮은 상태, 0점 몇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탄수화물 식사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또 과격한 키토시스 상태에 다다르지 않기 때문에 키토플루라던가 키토래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제가 그 에베코지 박사의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거기서도 케톤체가 언급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가 키토제닉은 분명히 아닌데 이 시기를 하면 케톤체라는 게 생성이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케톤체라는 게 저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 LCHF를 하면서 접한 단어라 되게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흔하게 뭐 단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배고픈 상태에서 잠들면 밤중에 가장 많이 생성되는 게 이 케톤체라고 해요. 그만큼 저희 몸에서 되게 흔하고 쉽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꼭 키토시스 상태 그 막 보라색 그 케톤스틱이 보라색이 될 때만 저희가 케톤체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은 저는 이 방식, 그러니까 야메키토가 가장 길고 오래 하기에는 좋은 방법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케톤체가 사실 제일 많이 발견되는 데가 임산부와 태아의 탯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정말 그냥 흔하게 사용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이 야매 키토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아주 낮지는 않게 돼요. 보통 100g에서 많게는 150g까지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 얼마 드세요, 금채님은? 저는 한 100g? 저도 그 정도. 왜냐면 네. 그 정도가 딱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 가끔 100g에서 150g 그 이상으로 드시는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몸에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는지. 저는 지금 키토제닉 좀 오래 해가지고 50g 안 넘어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 혹시 불편함이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저는 좀 몸이 붓고 축 처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탄수량이 100g 정도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50g 언더로 먹으면 좀 약간 너무 과격한 키토시스 상태에 들어가면 몸이 힘들어요. 근데 100g 정도까지는 딱 뭐랄까 되게 몸이 편안한 상태? 네. 근데 또 그게 가끔 어쩌다가 좀 과하게 탄수를 먹었다 하면은 확실히 몸이 막 안 좋은 느낌이 오고, 저는 비염이 제일 빨리 와요. 네, 저도 확실히 염증 반응이 제일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금채님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제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정도고요. 끼니별로 보자면은 세 끼를 먹을 때 한 끼 정도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를 하는 게 이제 이 야메키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코지 선생님이 1단계 정도 수준이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식단을 예를 좀 들어보면은 아침에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2개랑 치즈 한두 조각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런치에서 빵 뺀 정도로 간편하게 드시고, 점심은 식당에서 밥 반 공기, 뭐 많이 먹으면은 한 공기까지도 먹을 수 있는데 뭐 조금 줄여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반찬들을 좀 풍부하게 드시는데 대신에 이제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당분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도 정말 매우 맵기만 한 닭볶음탕이라고 생각했는데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녁 식사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탄수화물을 조금 배제시킨 키토식으로 하시면은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사회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은 집에서 좋은 키토 식단으로 챙겨서 먹고 회사 나가서는 아닌 척 일반식을 드시되 밥 양을 최대한 줄이시고 반찬이나 어떤 다른 그런 식품에 숨어져 있는 당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저녁은 가급적 키토식으로 하시되 뭐 여의치 않으면은 회식을 한다던가 뭔가 피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저는 적당히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면 키토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만약에 그날 회식이 예정돼 있으면 점심에 조금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네, 진짜 그것도 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아침 네. 점심을 조금 조심해서 드시고 회식은 네네. 또 분위기 맞춰서 하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야메키토 방식은 완벽한 키토제닉만큼 일주일에 3kg씩 빠진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좀 평생 할 수 있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당한 선에서 식단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근데 이 식단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사회인,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다음에 학생분들 같이 외식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밖에 나가서 먹을 게 없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이제 글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이거 시작하신 지 한 3일 되셨다고. 그래서 식단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제 직장인이셔서 아무래도 점심 때는 외식을 할 수밖에 없다 하시길래 저도 모르고 한 건데 제가 야메키토 방식을 알려드렸네요. 오늘 댓글 달아드린 거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이제 달걀이나 이렇게 가볍게 드시고 점심 때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셔야 되니까 드실 때
밥 반 공기 정도로 줄여서 드시고 반찬에 수분당 많으니까 조심해서 드시고 저녁만 단지 좀 가능하시다면 키토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 완벽한 네, 완전히 저도 모르게 야매 키토를 네, 추천해드리고 있었네요. 네, 이게 말이 이름 앞에 야매가 붙어서 조금 뭔가 되게 불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가장 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네. 건강한 방식에 오래 할 수 있는 키토제닉 방식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저도 솔직히 초반에는 막 50g 컷, 20g 컷도 해보고 또 반대로 또 막 약간 반발심에 고탄수 식단도 가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일 쉽고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 느슨한 당질 제한식을 하기 전에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적어도 3주에서 한 달 정도 타이트한 키토제닉 식단을 통해서 몸을 좀 디톡스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이 몸이 키토시스 상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서서히 탄수량을 늘리시면서 느슨한 당질 제한으로 바꿔나가는 방식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서서히 하셔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그 타이트한 키토제닉 방식으로 식단을 꾸려 나가시다 보면은 당 중독에서 벗어나실 수 그러니까 당 중독에서 더 쉽게 벗어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이영 선생님 말씀하신 입에서 단맛부터 빼는 그런 과정일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느슨하게 하시면은 입에서 단맛을 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작을 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서서히 진입을 해서 타이트해지는 방식이 좋을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가다가 서서히 느슨해지는 방식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힘들면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또 너무 느슨하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간 내에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으면 조금 더 힘내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타이트하게 하면은 체중 감량 효과가 눈에 막 네네. 예, 팍팍 드러나다 보니까 일어나면 얼굴이 홀쭉해 있고. 아, 맞아요. 그런 진짜 거. 허리둘레가 하루하루 다르게 느껴지는 네. 그 느낌은 진짜 진짜 신기해요. 너무 좋거든요. 그 느낌이. 그래서 저는 하실 수 있다면 초반부터 좀 타이트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탄수량 늘리셔도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하시거든요. 저희처럼. 네. 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영원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히려 그 의지를 조금 꺾는 상황이라면 특히 이제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약을 좀 병행하시더라도 2단계 수준으로 하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역으로 생각하실 때 본인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엄격한 키토제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3단계를 하시다가 갑자기 치팅을 하신다거나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긴 한데 그게 안 되시면은 차라리 네. 이 야매 키토 어설프고 애매한 단계로 유지를 하시면서 약을 드시는 게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약간 장기전이 될 수 있는. 네, 그렇죠. 당뇨는 평생 이구지구 가야 할 나의 숙제 같은 거니까. 네. 네. 네, 사실 이 야매키토라는 게 어떻게 딱 규정돼 있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저 LCH를 하시다 보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로 체득된 뭔가의 나만의 방식 같은 거를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로 크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야매키토라고 부르는 것 뿐이거든요. 어떤 이렇게 정통적인 규칙, 막 누가 남이 정해준 규칙이 아니라 내가 내 몸에 맞춰서 만든 나만의 규칙을 진행하는 키토제닉 LCHF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잠깐 넘어갈게요.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거의 저희에게는 악마 같은 몸에서 없어져야 될 것 같이 인식이 되는 호르몬인데, 저희 몸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저는 필요 없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 저도요. 인슐린도 꼭 필요한 그렇죠. 호르몬이죠. 이화작용, 동화작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 이화는 쉽게 생각하시면 분해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동화는 합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근육을 늘리는 게 목적이시다 보니까 근세포의 성장, 그러니까 근세포의 동화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인슐린 호르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근합성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키토제닉 방식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인슐린, 악마의 호르몬이라고 일컬어지는 인슐린의 경우 사실은 고탄수화물 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키토제닉인들이나 HF인들은 이제 일반식이라고 부르는 고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했을 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게 문제가 될 뿐이지 사실 인슐린도 우리 몸엔 꼭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맞아요. 예,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이제 각종 그 기관에서 저항성이 생겼을 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야메키토에서도 그렇고 적절하게 탄수를 줄여나가면서 하는 식단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호르몬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키토제닉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이 직업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운동을 통해서 이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키토제닉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TKD, 타겟티드 키토제닉 다이어트 의 줄임말이에요. 그 타겟티드라는 말은 특정 운동을 목표로 해서 그때만 이제 탄수를 추가 섭취하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타겟티드라는 말이 붙은 거고요. 평소에는 스탠다드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영훈 선생님의 3단계 정도 되는 타이트한 키토제닉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하시다가 운동을 할 당시에만 탄수를 추가적으로 이제 섭취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 특히나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힘에 부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TKD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운동을 하시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 정도에 이제 근데 중요한 건 가공된 탄수화물이 아니고 통곡물이나 고구마 같은 자연 상태에 있는 그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이제 운동 전에 한 20g, 25g 정도 섭취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 20g, 25g은 순탄수량 계산으로? 네, 그렇죠. 네. 저 아시는 분들은 빵 이런 것도 드시긴 하던데. 사실 애매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빵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통곡물 빵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사실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대한 가공이 덜 된 거를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빵을 먹더라도 막 슈크림빵 이런 거 안 네. 되고요. 밀가루에 막 식물성 기름 잔뜩 들어간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통곡물 호밀빵 이런 걸로.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근육 자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뭐 슈크림빵이라던가 이런 것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근육이 증가하는 효과는. 근데 그게 건강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공된 건 피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원래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뭐 CKD든 TKD든 뭐 스탠다드한 키토제닉이든 가공식품은 최대한 배제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 치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치팅 얘기 하기 전에 이제 CKD 설명부터 이제 마저 드리고 그거랑 이제 연계해서 치팅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CKD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리컬 그러니까 주기적인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해서 타이트한 로우카파이펫 식이 기간이랑 탄수 섭취 기간을 주기로 이제 정해놓고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트레이너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방식인데요. 우선 키토제닉, 그러니까 타이트한 키토제닉을 닷새에서 엿새 정도 아니면 보름 정도 단위로 잡아놓으시고 이제 중간에 하루 이틀 또는 3일 4일 정도를 마음껏 탄수를 섭취하셔서 이제 약간 로딩하듯이 그렇게 하는 이제 그 키토제닉 다이어트 중에 한 방법이고요. 이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리셔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목적은 우리가 탄수를 섭취를 하면 그게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 고강도 운동으로 그 채워진 글리코겐을 완전히 고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철저한 식단 관리가 병행이 돼야 되고 또 운동요법을 병행하기 때문에 일반인 그리고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같은 분들은 좀 피하셔야 되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연결지어서 이제 치팅이랑 같이 얘기를 하자면 사실 우리가 치팅 한다고 하면 열심히 다이어트 하느냐고 못 먹었던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들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떡볶이, 분식 뭐 이런 거 가끔 한 번씩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KD, CKD에서 먹는 탄수는 절대로 가공된 탄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걸 치팅이랑 연결 지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 특히나 TKD, CKD를 본인이 드시고 싶은 탄수 치팅의 합리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예, 운동이랑 병행해서 하는 키토제닉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치팅과 CKD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이게 애초에 CKD 자체도 큰 틀에서 보면은 치팅 밀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팅이란 개념이 처음 생겨난 것도 저희가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대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대사 저하를 막기 위해서 치팅 데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그 먹어주는 어떤 음식들로 에너지를 한번 몸에 확 밀어 넣어주고 또 나머지 일주일간은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사 저하를 막으면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또 근육은 근육대로 키우기 위해서 생긴 게 치팅 밀의 개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건 거죠. 네, 맞아요. 막 너무 합리화하면서 치팅 데이를 갖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네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들끼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치팅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몸에 나쁜 음식을 그 마구 드시는 분들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팅이라는 개념을, 조금 합리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이제 CKD, TKD도 마찬가지로 탄수를 먹고 싶은 어떤 욕구에 합리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얘기는 사실 어떤 딱 방법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실전 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게 더 듣고 계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과연 이 식단을 하면서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구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가장 쉽게 하는 게 식품 라벨 확인해서 뒤에 성분표 보고 어떤 게 들어있느냐를 통해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네, 키슬님이. 그 식품 라벨 확인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초반에 이거 하시는 분들이 식재료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많이 해드리는 말이 영양 성분표도 중요하지만 원재료 함량 보시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맞아요. 칼로리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재료가 가장 심플할수록 자연 상태에 가장 가깝다, 가공이 덜 됐다라고 생각할 맞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함량이 뭐가 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성분과 이렇게 길게 있는 건 좀 배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영양 성분표 보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이 영양 성분표가 그 몇 회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그 너무 진짜 얄미워요. 뭐 예를 들면 뭐 1회 내가 지금 산 제품이 100ml짜리인데 1회 분량이 30ml야. 그러면 이거를 3배는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여기 뭐가 되게 많이 들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단순히 봐서 여기 탄수 1g밖에 안 들었네? 나 이거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봤더니 막 10회 분량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10배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식품법상으로 1% 미만은 0%로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 법이 맞아요. 있어요. 전 이 네. 법이 진짜 나쁜 법 네,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10회 분량에 0.8g이 들어있어도 표기는 0g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거는 그걸 다 먹었을 때 뭔가 8g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어쩌다 한번 먹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꾸준히 소비해야 되는 어떤 식품에서 트랜스 지방이라던가 설탕이 그 정도 들어있는 거면은 솔직히 무시할 양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저는 진짜 이 법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원재료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맞아요. 원재료에는 그래도 어쨌든 네. 표기는 되어 있으니까. 원재료에 분명히 설탕이라든지 무슨 과당이라든지 들었다고 했는데
1회 제공량 봤을 때는 0g 이러면 맞아. 약간 의심을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요즘의 트렌드가 소비자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현명해지니까 회사들이 더 머리를 쓰는 게 원재료를 자기네들이 개발한 어떤 어려운 이름으로 자꾸 바꿔서 표기를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설탕, 정백당, 메가당 같은 당이라고 붙어 있으면은 저희가 피하기 쉬운데 이게 무슨 막 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뭐 말티툴, 뭐 그런 여러 가지 당의 어떤 변종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다이어트 식품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사실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인데 이거는 포도당을 되게 여러 개 이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결국 당 덩어리예요. 근데 이름은 뭔가 덱스트린 하니까 뭔가 왠지 식이섬유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정말 네. 주의해야 될 게 투성이네요. 우리나라도 설탕세 도입을. 그리고 정말 이제 피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설탕, 정백당, 메가당 등 뭐 우리가 흔히 단순당이라고 부르는 것들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표백된 밀가루, 정제 밀가루 너무 많아요. 뭐 아무리 우리밀이라고 써 있어도 뒤 돌려보시면 결국에는 가공된 밀가루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피하셔야 될 종류는 액상과당, 결정과당 등의 과당. 과당이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의 주범이에요. 그 과당 하나 때문에 온갖 것들이 다 경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당은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당이 중독성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제 남자친구가 거의 하루에 음료수 하나를 먹거든요. 그 뭐 사이다나 콜라 아니면은 밀크티 이런 거라도. 캔으로 된 아니요. 페트병. 큰 거.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LCHF 시작하면서 남자친구한테 뭐 오빠도 조금 뭐 줄여보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본인은 음료수를 매일 한 개씩 마시니까 이제 일주일에 3개로 줄여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3개로 줄여서 그 주에 이제 3개를 성공했다고 했는데 어느 날 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 맥심 같은 믹스 커피도 이런 거기에 포함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거 완전 설탕 덩어리야. 제가 그랬더니 오빠가 너무 난감해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아침에 한 잔씩 그걸 마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시 끊고 이랬는데 그게 굉장히 이 당을 액체 형태로 마시는 거다 보니까 흡수가.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마시자마자 몸에 당이 도는 게 확 느껴질 정도로 이게 엄청 흡수가 빠르고 그리고 오빠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3번으로 줄였는데 3번이면 사실 적은 횟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되게 좀 먹고 싶다 이런 욕구를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과당이라는 게 왜 나쁜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과당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과당이 하는 역할들 몇 개 좀 읊어드릴게요. 중성지방 수치 올라가고요. 복부 비만 늘어나고요. 혈압 올라가고요. 인슐린 저항성 높아지고 그다음에 심장질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요.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대사증후군을 불러와요. 무시무시하네. 네. 그리고 요산 농도도 올라가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 식욕이 올라가요. 네, 과당 먹으면 식욕이 확 치솟거든요. 우리가 왜 단 거 먹고 입 터진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니 부분. 왜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 먹을 때 꼭 그런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같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왠지 과식하게 되고 그런 이유가 왠지. 네, 맞아요. 네. 그게 그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라는 책에 실제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본인 자녀가 패스트푸드 먹을 때 콜라 사이다 같이 먹으면 얼마나 더 많이 먹게 되는지 지켜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정도로 당이 무시무시한 거죠. 당이 정말 몸에 나쁜 건 사실 여러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되는 내용들이라서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데 사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세요. 좀 전에 키슬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약간 과체중인 사람이 당을 섭취한다면 5% 정도는 간이랑 근육에 비축이 되고요. 60%는 대사가 되고 35%는 지방으로 저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양이 절반 조금 웃도는 거고 그 이상은 이렇게 몸에 저장이 되는 건데 그 저장이
당 자체로 저장되는 거는 비율이 너무 적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아, 그 과당이 중성지방으로 변환돼서 저장되는 그런 것도. 그런 거죠. 예. 네네. 근데 이게 한국인이 당 섭취량이 해마다 정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평균적으로 해마다 20kg에서 30kg 사이를 먹고 있대요. 이게 근데 한 70년대랑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의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알게 모르게 저희가 음식에 설탕을 많이 넣어 먹고 있다는 거를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무지방 식품.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 무지방 식품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방을 뺀 자리에 맛을 위해서 액상과당을 넣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지방을 선호하게 된 배경에 사실 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포화지방에 온통 누명을 다 씌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그게 내 몸에 지방으로 저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이 이제 식품 시장에서 밀려났고 그 자리를 무지방 식품들이 좀 대체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무지방 식품에서 빠진 그 맛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엔 설탕을 집어넣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 지금 신장 이슈 때문에 카페에 올라오는 글 중에서 그 요산을 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유를 먹어라라는 지침이 있었나 봐요. 무슨 일본 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본 적 있어요. 네. 근데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지방 무지방 우유를 먹어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네. 그 저 또 원 내용을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참 그 무지방 우유의 신화도 상당히 네. 잘못된 신화 같아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말 신화 수준으로. 네. 그런 것들. 제가 페이스북에 라떼 만들어 먹은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그 김준영 의사 선생님께서 댓글 달아주시기를 우유는 가급적이면 가공 안 된 우유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네, 그렇죠. 그 고칼슘 우유라던가 그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지방, 무지방 우유는 당연히 안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공이 안 된 자연식품 위주로 먹어라라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원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 네. 그러니까 무지방 식품도 결국에는 지방을 캔슬하면서 이것저것을 많이 넣게 되니까 결국 원재료 들여다보면 뭐가 되게 많이 첨가가 돼 있는 거죠. 그게 결코 자연에 가깝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크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유크림 100%가 있고 99점 몇 프로의 뭐 카라기난이라는 어떤 안정제가 들어간 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똑같은 유크림이고 사실 먹었을 때 맛도 잘 모르겠어요. 오로지 그 레토르트 팩에 들어있는 유크림은 유통기한이 길다는 장점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100%를 선택해서 먹는 방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섬세하게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니까. 네. 아, 저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샐러드 드레싱. 드레싱에 설탕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레싱은 가급적이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 실제로 그렇게 해 드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 약간 창의성 발휘해가지고 자연에 가까운 식품 중에 이렇게 섞으셔서 새로운 맛있는 드레싱도 만드시고 특히 또 이제 취향에 맞춰서 많이들 만들어서 드시니까 좀 정말 창의적이고 괜찮은 드레싱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 드시는 거 사실 이런 정보를 다 듣고 나서 마트 가서 이제 원재료 함량 보려고 뒤 돌리시면 못 사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저 장 보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정말. 네. 거의 모든 코너를 그냥 스킵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식품 그 원재료 코너 있잖아요. 처음 딱 들어가면 나오는 첨가 코너. 네네. 거기 조금 오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 파는데 육류 파는데 거기 조금 있고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뭘 지켜볼 그런 게 없어요. 네. 술 코너 조금 있고. 네. 그러니까 가공식품 코너를 아예 안 가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네, 맞아요. 거기 살 게 없어요, 진짜. 어차피 네. 가봐야. 네, 진짜. 유제품 치즈 코너 조금 가고. 네네네. 그죠? 아마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거 하면서 술 마셔도 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가 1부에서 마셔도 되는 술, 마시면 안 되는 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이 식단을 하시는 분들한테 술은 정말 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아무리 키토제닉 식단으로 엄격하게 그 탄수컷 20g
100g 정도로 정말 그 야채, 채소류 칼로리랑 탄수까지 다 재가면서 할 때도 술을 마시면 감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술이 정말 엄청난 MT 칼로리라고 네네네. 에너지만 내는 네, 그런 맞아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저탄수를 하면 간이 좀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왜냐면 독이 될 게 별로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감량하시고 싶어 하는 목적이 있으신 분들 술 드시면 간이 그 술 분해하느냐고 다른 일을 못해서 특히 지방 대사를 네, 못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방대사 올 스톱 되면서 당연히 감량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살 빼는 목적으로 이걸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 살 빼시는 기간은 술 멈춰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감량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술이 들어갔을 때 식욕을 멈출 수 없는 분이라면 저 너무 심해요, 그거.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특수하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술이랑 같이 식사하셔도 그거 이상으로 안 드시는 분들 좀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술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또 입이 터져서 물론 입이 터지더라도 키토식으로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많이 먹게 되거든요. 술 먹었을 때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술을 드셨을 때 그게 식욕이 컨트롤이 안 되는 타입이시다 그러면 당연히 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제가 그 술 마시면 정말 식욕을 어떻게 컨트롤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예전에 술 마시고 나면은 꼭 술 마지막에 떡볶이나 국수나 라면 같은 걸 먹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그러시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이 키토를 하면서 이걸 막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나름 효과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았다면은 그 나만의 SOS 킷이랄까 식욕이 막 폭발하는 순간에 그 식욕을 눌러주는 어떤 식품군들이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계란이 그게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계란을 삶아 먹거나 아니면 후라이를 해서 먹거나 아니면 계란찜을 해서 먹거나 그러니까 뭔가 계란을 한 번에 서너 개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배가 고프냐 배가 안 고프냐와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가 불러도 뭔가 막 되게 먹고 싶을 때 그 계란을 막 먹어주면은 그게 식욕이 조금 눌러지는 그러니까 술을 마신 다음에도 그 효과는 좀 있더라고요. 어떤 확실히.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배가 터질 것 같지만 그걸 넣어주면서 뭔가 정신이 진정이 되는 느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신기해요. 간은 안 하시고 그냥 아니요, 제대로,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요. 대신. 만족감을 확 주고 끝내시는 네, 거구나. 그렇죠. 네. 아까 그 SOS 키트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제가 실제로 밖에 있을 때 배는 고픈데 급하게 먹어야 되고 뭐 식당을 찾을 수 없거나 이랬을 때 편의점에서 그 하루경과 사서 먹거든요. 약간 식욕도 눌러주면서 훌륭한 간식도 되고. 네, 제가 이거 카페에서 본 건데 어떤 분은 키토 파우치라 그래서 되게 조그만 여자분들 화장품 파우치 같은 그런 사이즈에 막 버터, 뭐 캐스트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키토 식품 중에서 가지고 다녀도 상하지 않은 문제 없는 것들을 잘 모아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거에서 꺼내서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서 밖에서 식욕을 누르신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막 계속 굶고 있으면은 그게 결국은 식욕을 더 자극해서 집에 가서 엄청 폭식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파우치 가지고 다니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방식이 있네요. 네네. 네. 저희가 여지껏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을 상당히 더 상세하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각자의 개인의 여건에 따라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집어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그러니까 결국 당 성분들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과 케이스별 간단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여건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LCHF 식단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베지터리안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키토제닉 다 가능해요. 저희 그 키토 카페에 S님이라고 실제로 베지터리안이신데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네. 처음에 방송을 보고 저도 저렇게 식단에서 육류 비중이 높으면은 베지터리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 LCHF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되게 자주 보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유튜브에서 베지테리안 키토 이렇게 검색하면은 엄청 동영상이 많이 나와 있고 물론 락토오보 이상 베지터리안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뭐 하얀 육류나 해산물 정도
그리고 계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베지테리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조금 더 높은 단계라 하더라도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과일로 분류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방을 섭취해서 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식단을 보면은 코코넛 오일이나 아보카도, 계란 이렇게 섭취의 비율이 좀 상당히 높긴 하지만 또 그렇게 식단을 하시고 또 채식주의 키토제닉을 하시는 운동선수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네, 사실 전 세계에서 베지터리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인데 비만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인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베지터리안이라고 해서 풀만 먹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곡류 소비와 설탕 소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베지터리안이라면 응당 키토제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 비건 베이킹 이런 것도 찾아보면 결국에는 그 밀가루, 설탕 함량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금채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만약에 베지터리안이시면은 또 되게 좋은 식품군 중에 하나가 어류, 어패류.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허용하는 레벨에서의 단계인데 연어나 뭐 고등어 같은 거 솔직히 뭐 슈퍼푸드니 뭐 건강에 오메가3로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셔주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너무 자주 많이 드시면은 그 상위 포획자인 어류 같은 경우에는 수은이나 중금속 오염도가 높다 보니까 네, 또 너무 막 몸에 좋은 일면만 보시고 또 너무 막 자주 많이 드시면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주 1회에서 2회 정도 드셔주는 것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꽤 긴 시간 저탄고지 LCHF를 진행하는 이런저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방법론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또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정말 나만의 맞춤 방식의 저탄고지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게 가장 좋은 저탄고지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야메키토가 가장 잘 맞듯이 네. 다음 3화에서는 저희가 저탄고지 식단에서 가장 많이 공격받고 있는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편에서 이미 이영훈 선생님께서 많은 좋은 이야기 남겨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LDL이 어떤 거고 HDL이 어떤 건지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상으로 좀 길게 진행됐던 2화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름지고 윤기 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